예비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박대원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인데 미리 인사를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꼭 소원 성취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그 소원이 뭔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우리 초수 합격 한번 해봅시다, 진짜. 그래서 제가 올해는요, 공부 안내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요. 오늘은 이제, 초수생을 위한 안내, 그리고 이제 월 말에 그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제 그 직후에 또 재수생 이상을 위한 강의 안내로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안내는 초수생이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거 이제 초수생 아니래도 사실상 나 초수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사실상 초수생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어요? 네, 너무 뻔한 질문이 하는데 답 결정하셨습니까? 이거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1번, 자, 초수 합격. 네, 그러면 이 강의 수강하세요. 그래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재수에 합격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거면 저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네, 이런 경우도 뭐 처음부터 꼭 누가 장수하려고 하나? 네, 근데 저는 조금 뭐랄까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준비했어요. 네. 그렇죠.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결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들 올해 합격을 목표로 하신 선생님들이면 제가 안내를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초생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런데요, 과연 이 질문이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부를 처음 시작하니까 정보도 좀 어둡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생기는 건 맞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 시험이 평균적으로 뭐 주변의 선배들 봐서 알겠지만은 3수 4수에서 붙었다고 해서 그 선배가 못하는 선배인가요?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년 걸리다 보니까 초수 때는 뭐 요거 그죠? 이런 식의 우리 대답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어떻게 사실상 3수 합격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3수를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합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뭐 선배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공부 카페들 있잖아. 거기다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대답하는 선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초생은 이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뭘 가정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공부를 재수, 삼수, 사수를 한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이유, 자, 그게 아마 선배들일 수도 있고 어떤 훌리건들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왜 진실된 답변을 못 하냐면은 이 후배인 동시에요. 이게 경쟁자예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제가 대입 강의를 되게 오래 했는데 아주 친하게 지낸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선생님도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제가 그 선생님 지금 아마 대입 강의에서 꽤 유명한 걸로 알거든요. 전성호 선생님이라고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인데 제가 매번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성호야, 후배가 진심으로 예쁜 선배는 없는 법이다. 근데 네가 계속 예쁜 후배로 남는 거는 그거는 너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닐 거다라고. 그러니까 자, 겉으로는 내가 너를 예뻐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네가 불편해야지 네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한테 다 동의하시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생인데 기출문제만 해도 되지. 그런 대답이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어쩌면 뭐 기본적으로 자기가 삼수 사수 하니까 자기 초수 공부할 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 그 선배는 만약에 합격을 못한 선배라면 선생님들의 선배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자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선배는 멀리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요거죠. 아니, 초수생 봐줍니까? 핸디캡 잡아주는 거 아니잖아. 우리 초수생이나 N수생이나 결국 합격선은 같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수 합격을 목표로 정했다고 하고요. 제가 그러면은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초수 합격에
좀 뭐랄까 효과적인 전략이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여러분보다 분명히 더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살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진짜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자, 임용시험 가장 좋은 합격 전략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잉 노력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가 시간을 끄는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한숨이 나오죠. 아, 저래야 되나?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이게 공산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 내가 기업가야. 그래서 내가 100명의 직원이 필요로 하는데 일할 사람이 1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들 다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항상 일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만약에 요즘 평균적으로 한 150명을 선발하는데 1000명이 응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발 인원을 늘려주는 거야. 막 400명, 500명 뽑아요. 그러면 제가 굳이 선생님들한테 꼭 과잉 노력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선발 인원이 늘어나도요, 늘어나면 또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경쟁률이 낮아진 게 지금 7대1입니다. 원래는 한 2015년 무렵 그 이전까지는요 20대1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 무렵 보면서 한 10대1, 요즘에 7대1.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올해 기어이 결국은 이 선발인원 2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예상되는 건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선발인원이 이제 더 이상 늘지 않고 줄어들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잉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그잖아. 7명 중에 1명 붙는 거잖아. 그러면은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최근에 한 2년간 시험이 좀 쉬웠어요. 작년이 제일 쉬웠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이 쉽다는데 과잉 노력이 필요한가요? 필요할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근데요, 시험이 쉬운 거,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시험이 쉽다고 해서 경쟁률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시험이 매우 쉬웠거든요. 그러면 너무 쉬우면 오히려 1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는 시험이 쉽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이 결코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이 쉬워, 그래서 왠지 내가 붙을 것 같아. 아니에요. 착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두 사람을 비교해 보자고요. A라는 사람은 시험이 쉬울 거라고 쉬운 시험을 기대를 하고 공부를 대비했고요. B라는 사람은 어려운 시험일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만약에 쉬웠어, 예상대로. 그러면 둘 다 잘 봤을 텐데, 그럼에도요, 1점이라도 이 사람이 잘 봤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 다음에 최소한, 어떻게 돼? 최악의 경우, 이 사람은 어려운 시험을 대비했기 때문에 지장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잘 대비를 한 거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다 희망사예요. 복권 사면서, 복권에 당첨되길 기대하잖아. 근데 실제 당첨됩니까? 왜 우리가 보험 들고 살아요? 그게 보험은 타먹으려고 든 사람 없잖아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 마음에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시험을 기대하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트코인 사세요. 제가 볼 때 그게 더 확실한 거. 그거 언젠가는 제가 볼 땐 어려울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죠? 그게 더 확률이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이 매우 평이한 그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럴 거다 그러는데, 제가 아까 착시 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올해 시험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사실 어려운 시험이었다기보다는 이전의 난이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빼고 그 이전의 난이도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올해 시험이 좀 어려워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카톡 문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시험 보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혹시 출제위원들하고 짜고 시험 문제 내셨습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거는 저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시험 많이 맞추셔서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학생들이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은 거 아니라고. 제가 만약에 기분이 좋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 자, 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만 공부하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왜 제가 항상 보험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험을 드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돼서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보람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쌤은 어느 정도 과잉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물 한 모금만 먹고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죠. 과잉 노력이 이제 도대체 뭐냐 이거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학생이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 그래서 자, 알람 울리면 쌤도 대부분 어떻죠? 저도 똑같아요. 일어나기 싫은데 30분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도 일어나야지 하고요. 그죠? 알람 끄고 나서 씻고 그다음에 학교 가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 야 어디 좋은 데 있을까 놀러 가자 그랬는데 아니야 나 시험 공부해야 돼. 그래서 도서관 갔다가 공부하고 집으로 와요. 이 사람 노력하는 사람일까요? 맞죠? 노력한 사람이지. 근데 저는 그것은요 평상적인 누구도 그 정도는 노력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잉 노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잉 노력이라는 거는요, 자, 평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 클래스를 바꿔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선생님들, 자, 중고등학교부터 계속 다녔잖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지? 물론 그것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 근데 과잉 노력은 그거 이상의 노력을 원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지.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 그 시험 본 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온 것 같습니까? 어떻죠? 그런 시험들? 예, 시험 끝나면 다 리셋돼 버리지.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클래스를 바꿔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든 아니든 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께 과잉 노력이 뭔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인생을 한번 자 20몇 년 살았잖아요. 돌이켜보세요. 자, 공부만 따지는 거야.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오는데 과연 나의 공부 클래스가 바뀌어본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바뀌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공부 클래스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공부 클래스는 스스로 제일 잘 아십니다. 그렇죠? 과연 내 지금 학습 능력 가지고 합격이 가능한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yes라 그러면 굳이 저는 과잉 노력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내 지금 공부 클래스가 지금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과잉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요, 매년 분명히 못하는 선배가 아닌데 매년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하는 선배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평상적인 노력합니다. 근데 항상 클래스를 바꾸기 전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니, 학생들한테 그래. 너 왜 페널티킥 얻었는데 왜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오느냐고. 네, 그거를 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답은요. 자, 과잉 노력이란 결국 평상적인 클래스를 유지하는 노력이야.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까지 노력을 해요. 근데 결국 클래스를, 이게 고통스럽죠. 클래스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선생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금은요, 그러니까 느슨한 마음보다는요, 요게 어떻게 돼요? 타이트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도 나중에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도리 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이런 거죠. 우리 100원짜리 물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 200원을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보통 뭐예요? 비싸서 안 사죠.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막 그게 300원 되고 400원. 너무 늦었죠. 그죠? 그런 거 생깁니다. 자, 뭐를 제가 비유한 거냐면 이제는 선발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이란 노력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노력을 아끼잖아요. 그럼 내년엔 100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자꾸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짜리 물건이에요. 그런데 일시불로 200만 원에 사실래요? 5년 할부로 500에 사실래요? 선생님들 어리석지 않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당장에는 비싸 보이거든요, 이 과잉 노력이.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면요, 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너무 현명했다, 정말 현명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200만 원에 사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5년 할부 500만 원에 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이 값이 계속 올라. 이자부터요. 왜? 선발이론 이제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셨나요? 네, 그래요. 제가 그래도 선생님들 지도 잘하려고 저도 나름 긴장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 한 모금만 다시 먹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마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올해는 느슨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타이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겠다, 그런 자세 되신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문답식으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꽤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제가 이거 어렵대? 근데요, 제 답은요, 명확해요. 그럴 리가요. 예. 저 기초부터 가르쳐줘요, 진짜로. 예. 근데 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까? 초수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요즘 주변에 보면 우리가 대졸인데도 불구하고 중학생보다 못한 실력을 가진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수능 강의를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예. 제가 수능 강의 해드리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안 되죠. 저 합격을 위한 강의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공부어리가. 나중에 선생님 다 발령받아서 애들 가르치는데 열심히 쉽게 강의했어, 진짜. 근데 애들이 선생님 공부 어려워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할까? 배신감 느낄걸? 그리고 선생님들 발령받아서 꼭 항상 가르치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가끔은 이제 연수도 받아요. 그럼 연수 받으면 다시 리셋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저도 그래요.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딱 그런 거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세 때문에 그 공부 어리광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초생들한테 어렵다? 말도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초수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 올해는 이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작년의 경우, 재작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수석들은요, 거의 항상 초수들이 해요. 그래서 K대 어느 학교인지 좀 말하기는 죄송해요. 그래서 이 학생 중에 수석 합격이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이 학교는 50%가 넘죠, 합격률이. 근데 초수를 하고 난 초수니까 자꾸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작년 같은 경우 제 전국 수석이 98점 나왔거든. 아무리 문제가 쉬웠어도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결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잉 노력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 강의 수강하기 전에 올해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있어요. 제가 올해 시험 문제 이렇게 들고 들어왔거든요. 이걸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맞추란 게 아니야. 보고 다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요거. 근데 요 문제가 조금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어떤 감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너무 이거를 만만하게 생각한 건 아닌지,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건 아닌지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요 쉽게 가르쳐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니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요. 근데 그 다음에야 몰랐던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뇌에 방화벽이 쳐 있어. 그래서 잘 안 받아들이려 그래.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그러면 그런 자세로 하면 나중에 아이들 보면 선생님들도 옛날 생각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좋은 전략은 모래주머니 효과. 이게 아까 얘기한 과잉 노력과 이게 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거죠. 여자 운동선수를 얘기 들으면 여자 레슬링 선수야. 근데 평상시에 누구랑 연습을 하냐면 여자 레슬링 있나? 여자 유도 선수야. 그러면 남자들하고 훈련 때 하잖아요. 아니면 남자들 경우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낮은 체급의 선수가 높은 체급의 선수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죠. 근데 시합 날은 자기하고 같은 체급의 선수랑 시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올해 그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된 거겠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이렇게 해야 되죠. 구조화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구조화가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올해 질교육론 문제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학습 내용의 구조화. 그렇게 구조화를 얘기해도 그걸 깨끗하게 쓰는 애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숲과 나무로 구분해서 먼저 숲을 가르쳐 드리고, 이거 뭡니까? 전체적인 항상 공부의 틀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 나무는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숲만 하면 돼. 그리고 나무는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데요. 저는 좀 간섭을 해줘요. 왜? 제대로 나무 심었는지 제가 확인해 드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숲과 나무로 구분해서 항상 숲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나무를 채워가는 공부를 하시면 구조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할 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선생님들이 착시 현상. 중요학습 내용 내가 안다고 항상 그런 공부 어느 정도로 해봤어 이렇게 질문하면 저 기본은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닐 때가 많아요. 쌤들이 기본이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중요학습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건데 저 중요학습 내용은 주로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요, 제가 이런 표현 쓰거든요. 여러분들 공부가 퐁당퐁당 돼 있어요. 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착각을 버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야. 결국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은 학습 내용을 소위해서 책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습 내용의 위기화 작업을 우리가 구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공부의 질서를 만들어. 저는 수업 때 암기를 절대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요, 자연스럽게 공부가 질서가 생긴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가끔 보면 학습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조화가 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가끔은 제가 울려요. 아니, 너는 공부가 있잖아. 마치 건물을 짓는데 철근 없이 콘크리트만 부은 것 같아라는. 그래서 스스로 그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교재를 잠깐 일부만 가져와 봤어요. 제가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자, 여기서 봐야 될 거 이 내용이 아니에요. 항상 숲을 먼저 보라 했죠. 여기서 숲이 뭐냐면은요. 자, 제1절이야. 제1절.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 있죠. 다음에 저는요 절대로 이 원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너무 심하니까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두꺼운 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어요? 만약에 어떤 선생님 책을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안 해. 그러면은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구조화되도록 저는요 교재를요 다시 막 매번 수정을 하거든요. 왜 수정을 하냐면 이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괄호 1번으로 들어갔겠다. 여기에 교재를 작업할 때요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요거예요. 요 내용은 그렇게 왜? 그 내용 원래 내 머릿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질서를 부여하는 거야 공부에. 이해되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공부의 구조화가 뭐예요? 공부의 질서를 부여해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이걸 다른 식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시험에 그랬대. 어떤 선생님이 전화하는데 중간에 그 시험장에 갔더니 그 교재 이거 보고 있더래 이거. 그래서 사실 이거 만들어 드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예시를 든 거고요. 이거 여러분이 해가는 거예요. 근데 막막하잖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먼저 모델로 하나 만들어 드려. 근데 만약에 쌤들이 만든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공부에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야. 우리가 선생님들 이거야. 형식 질공에서 나오는 건데요. 공부를 기계적으로 하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형식적 고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이 이제 극단적 교수와 관련된 기계적 학습의 부작용을 따라해보세요. 형식적 고착. 미리 공부한 거 나쁘지 않지겠지? 네,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그냥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반드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아직 공부를 시작 안 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 사례로 안 들게요. 우리 이제 도시지 공부하다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심 재활성화지.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어느 지역이 되냐면 도심 주변의 슬럼 지역이에요. 근데 이 슬럼이란 말 맨날 사실 이거 쉬운 건데도 올해 또 틀렸어. 그러니까 슬럼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의 불량주택들 많은 그 산동네가 아니에요. 노후화된 곳이에요. 절대 불법 주택지구가 아닙니다. 근데 맨날 두루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여줘요. 런던인데요. 닐스야드라고 하는 동네거든. 자, 보세요. 이게 불법 주택은 아니죠. 노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어떻게 돼? 다시 자본이 투입되면서 여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형적 고착이 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연지 쪽도 마찬가지야. 지형학, 뭐야? 글로 지형학 배우면 사실 안 되거든, 그쵸? 그래서 제가 근데 쌤들이 저하고 같이 매번 답사갈 수 없잖아. 저는 전 세계 사실 요 가이 끝나고도 제가 또 사막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뭐 모든 사막이란 사막은 다 다녀봤어. 자, 이게 어떤 사막이냐면 남미에 가면 파타고니아 사막이라 들어봤죠? 수험생 중에서 파타고니아 사막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그죠? 그래서 제가 파타고니아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같이 수업 내용과 연관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뒤에 산이 저게 피츠로이라고 하는 산인데 우리 빙하 지역에서 누나탁이라는 거 배워. 근데 그 누나탁의 용어 외워봤자 내 거 안 되거든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야. 그래서 예전에 여기까지가 이렇게 빙하로 덮여 있었던 거야. 근데 얘는 뭐야? 그 빙하를 뚫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 이런 고립산 봉우리를 누나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적 고착이 되지 않도록 제가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제 강의 이름이 이제 올인원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걸 하죠. 숲과 나무. 구분해드리고요. 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숲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일단은 항상 질문 드리거든. 얘들아, 껍데기가 중요해? 알맹이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질문 드려요. 뭐가 더 우선? 껍데기. 이것만, 알맹이 공부만 하면요. 여러분들 그거야. 항상 퐁당 중요학습 내용을 알맹이만 있거든. 그러면은 그 공부가 체계를 이루기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끝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얘기도 좀 들어요. 많이 가르쳐 준대. 네. 근데 저는요, 저 칭찬으로 듣고 싶습니다. 자, 답은요? 불가능해요. 제가 1년 내내 모든 하루 24시간 강의해요. 강의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해? 저도요, 이거. 선생님들, 자, 대학 수업을 생각해봐. 교수님들, PPT 띄워놓고 설렁설렁 하시죠? 그렇잖아. 그러다가 시험 보면 당황스럽잖아. 이게 강의가 한정돼 있다고요. 저도 최대한 꼼꼼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강의 시간 갖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카톡 퀴즈라는 거, 그래서 그런 보안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해도 운 좋게 카톡 퀴즈에서 많이 적중이 됐는데, 예를 들면 올해 학생들이 많이 틀렸고 카톡 퀴즈 도움을 받았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사면 대체 이론이 시험에 나왔는데 저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강조하진 않았는데 시험에 또 나왔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장치.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자세하게 많이 가르쳐 준다 해도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완 장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다시 가볼까요? 틀린 얘기에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왜 많이 가르쳐 준다는 그런 소문이 났냐면은 제가 강의를 꼼꼼하게 하거든요. 아무리 자세하게 강의해도 강의는 정말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칭찬으로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잖아. 꼼꼼하게 해드리는 거를요. 많이 한다라고. 누가 그럴까요? 공부 어리광 피우는 사람들이. 이해되죠? 그 다음 또 그 심리도 있어.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떻게든 내 경쟁자들 공부 조금이라도 덜하게 만들려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안목이 있으시죠? 네,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 강의로 다 안 돼요. 그래서 보험을 자꾸 만들어 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제가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아마 안심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될 사람들이잖아. 근데 교사가 될 사람들이 먼저 내가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어요? 그거는 혼자 망해야죠. 그죠? 남의 인생 망치지, 망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해보면, 쌤들이 꼭 그런 게 있다고, 에이, 저딴 게 나오겠어? 이런 마음. 그러다가 올해 큰 코 다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들, 많이 질문하는 걸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물 한 모금 더 마시고 또 할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래요. 그래서 여기 엄청 건조하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 답을 말씀드리죠. 네, 맞아요. 이거는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해도요, 우리 100점 절대 못 받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98점이 최고 점수였거든요. 근데 애초에 8.5%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래주머니 효과죠? 선생님들 8점 맞고 싶은 사람 없을 거야. 그리고, 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같은 데 합격선이, 1차 합격선이 92점이었는데, 그래서 8점 받으면, 자, 최근에 2년간 따지면 이거 합격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현명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네, 이거지. 진짜 100점 받아. 한 번도, 이 임용시험이 지금 생긴 지가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그쵸?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은 짧게 해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인문지리, 자연지리, 지리교육론 순서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왜 인문지리를 먼저 하냐면 가끔 오해하더라고. 저는 이거 먼저 밝혀요. 저 이과 출신이에요. 저 솔직히 자연지리 훨씬 좋아해요. 근데 왜 인문지 먼저 가냐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 인문지는 지가 잘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인문지리가 공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인문지리라는 건 지식이 바로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어떤 흐름과 맥락 그리고 공부하는데요.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공부에 이거죠. 우리가 밥을 끓인다고 바로 먹는 게 아니죠. 뜸드는 시간 필요하듯이 공부에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지리를 먼저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워낙 답사 다니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저는 요즘에 이제 재작년부터 제가 드론을 배워가지고요. 드론으로 전 세계 찍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0학년도에 임용고사에 나왔던 곳인데 정선에 가면 골지처에나 있어요. 절대 그냥 이걸로 안 끝내요. 저는 반드시 이런 지역들을 가서요. 이게 잘 안 넘어가. 이게 지금 드론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우리가 앞에 다시 가볼게. 자. 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거든. 시험 문제하고 항상 자기가 이해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꼭 이렇게 찍어다 드립니다.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라 저희가 카톡으로 그래서 드리는 거야, 이거를. 왜? 강의 시간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올여름에 제가 요런 걸 우리 토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근데 토르를 직접 선생님들이 많이 보지 못해. 우리나라에 토르가 있긴 하지만 한두 개 개별적인 토르만 있거든. 이렇게 무리를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거 영상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스페인 남부 지역에 가면은 엘 토르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더 토르예요. 토월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쁘죠? 네. 그리고, 자, 저는 드론으로 사진 찍고 그런 거 이렇게, 여기 이제, 이거 예쁘지 않아요? 요거는 내가 사진을 좀 찍는다고 잘하고 싶어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 나주에 가면 죽산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런 구화도들이 한 409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이미 한 200여 개. 저는 이제 주말에 강의를 안 하거든요. 주말에는 꼭 안 쉬고 답사 다녀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저 혼자만 이게 어떤 자료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 꼭 드리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의문점, 제가 자연지리 더 좋아한다는 거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인문지를 먼저 하느냐? 인문지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문, 자연, 지리교육론 순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은 선생님들 보면 지형학이 그러니까 왜 고등학교 때까지 없었거든. 그래서 그것만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매년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는 인문지리하고 지리교육론이 당락 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올해도 자연지가 조금 그러니까 지형학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 당락에 큰 영향 안 미쳐요. 오히려 인문지 지리교육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질문. 기출문제 중요한가요? 답은 네,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선생님 뭐냐면 기출문제 중요하다 그러면 기출문제만 해. 그래서 기출문제가 매년 일부씩은 재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나왔던 거를 틀리면 안 되겠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제가 뭐라고 아까 그랬어? 퐁당퐁당 한다 그랬지, 그죠? 네, 절대로 그렇게 대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제가 내려받게 해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잖아. 다 재수강생이 돼서 1000명인데 교재는 찍으면 이게 한 2000부, 3000부 단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번 개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재 한꺼번에 드리잖아요. 수업을 하다 계속 발견이 돼요, 이게.
세상에 오류 없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몇 달 지나버리면 제가 그 사이에 발전을 해버려요. 선생님도 요거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교육 실습 때도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자, 같은 수업 지도안 가지고 두세 반을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선생님 발령 받으면 자, 같은 진도인데 여러 반 들어가잖아. 그치? 네 반 들어가.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한다. 가시잖아. 네 번째 반 들어가. 그럼 맨 앞에 가르쳐 줬던 반 애들한테 미안해. 1, 2, 3, 4반 들어가면 첫 번째 반에 미안해. 애들은 우리 반, 선생님 우리는 진도 왜 이렇게 느려요? 근데 전 그렇게 딱 잡아. 너네가 제일 유리한 거라고. 앞에 반 애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자, 고백할게요. 누구한테 제일 항상 미안하냐면 작년 학생들한테 미안해. 내 작년보다 올해 실력이 늘어버렸거든. 그럼 그것들을 계속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재에다 그걸 반영을 해요. 제가 매년 발전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매주 발전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재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올해 이게 위력이 이제 있었어. 그래서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보면 제 수강생이 만약 100명이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준 선생님들 한 5, 60명 정도는 돼요. 근데 다 오진 않거든요. 좀 그게 안타까워. 왜? 그냥 좀 쑥스러워서. 그러지 마세요. 보험 장치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카톡 퀴즈 당연히 제가 작년, 재작년, 올해 가장 잘했던 거 저는 하나 꼽으라 그러면 카톡 퀴즈 한 거 1년에 한 60여 차례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맨 앞부분과 뒤는 빼면 한 주에 2번꼴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 퀴즈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도 당연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진짜 이게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보험이라고. 물론 제 보험 장치를 요것만 두는 건 아닌데 선생님들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게 작년 수석 합격생이었는데요. 초수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수학했니? 그랬더니 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카톡 퀴즈를요. 카톡 퀴즈 다 맞추라고 제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공부 점검을 하라는 거. 그래서 그때 꾸준히 찾아서 공부했던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장기를 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의무적으로, 그렇죠? 인내심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매우 좋은 성적 아니라 수석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톡 퀴즈 꼭 참여하시라고 제가 전화번호를 자 멈춰놓을 테니까 빨리 적으세요. 오늘부터 제가 언제든 보내도 상관없어. 제가 새벽에 보내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새벽에 자고 있으니까 저 좀 일찍 자거든요. 11시에.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답을 하면 되잖아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 1년 동안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그 학생이 얘기했죠. 수학 학생이 이겁니다. 목표도 중요하지만 꼭 목표만을 위해서 참으면 사람이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도 행복해야지 그만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걸 선생님들한테만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수업을요 즐겁게 하도록, 제가 수업이 빵빵 터지는 그런 수업은 아닌데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인내심만 갖고 하지 말고 공부 자체를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당부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 아이들한테 뭐를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는요 세상 있잖아, 돈 벌고 그렇게 더 힘든 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좀 그런가? 공부가 가장 즐거운 작업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부탁 말씀. 왜 내가 지금 아직 올해 결과 안 나왔는데 오늘 12월 1일이라 그랬죠? 왜 오늘 강의 안내 수업 오리엔테이션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 잘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빨리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내년 강의는 제가 1월부터 할 건데 지금 수강 신청을 해도 올해 강의들 선생님들 먼저 예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놔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엊그제 안타깝게 가나한테 3대2로 졌죠. 네. 자, 역전승이 짜릿하긴 한데 선생님들 역전승 하실래요?
자기한테 대입해요. 절대 그렇게 싫지. 그다음 응원할 때도요.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두 골 먼저 하니까 지쳐버리잖아. 그래서 겨우겨우 쫓아갔어. 2대2까지. 그래서 결국은 한 골 먹어버려서 3대2로 졌죠. 그래서 때 우리 보통 아깝게 진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젖잘싸라고. 인생 그렇게 살 거야? 웃어서 죄송하지만 쌤들 끔찍하죠. 0.5점 차이로 떨어졌어. 0. 몇 점 차이로. 그런 일 없어야 되잖아. 반대로 선취골을 넣으면 누가 따라오더라도요. 내가 어떻게 돼? 비슷하대 내가 꾸역꾸역 누를 수 있어. 꾸역승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거지. 젖살사가 뭐가 좋아요. 그래서 쌤들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 명심.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퐁당 공물. 진짜 이거 명심하세요. 네, 그래서 공부를 그걸 기대하면 항상 내 예측이 틀린 거야.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요, 학생들한테 죄송합니다 아이들아 그랬네. 선생님들한테 요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선생님들 뭐 나올 것 같아? 그럼 저는 모른다라고 답을 해요. 항상 보험을 드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중요한 것만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됐지? 네. 그래서 마지막 이거는 저에 대한 다짐입니다. 쌤들 1년 동안 앞으로 힘든 공부를 하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쌤들 외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저는요 술 잘 먹게 생겼죠. 술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1년 내내 수험생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합니다. 아까 알람 맞춰놓는다 했는데 사실 저는 알람 안 맞춰도 돼요. 전 5시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5시라서 공부를 해요. 진짜예요. 그리고 저는 잠을 11시쯤 자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자서 아침 5시에 일어나고 술 안 먹어요. 그리고 마치 성직자처럼 신부같이 저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외롭다, 힘들다 그러면 아까 번호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저한테 새벽에도 좋아요. 카톡으로 이렇게 하소연하시면 제가 그 다음날에도 쌤들하고 같이 고민해 줄 거예요. 그걸 꼭 내가 해결해 준다고 장담 못 하지만 사람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쌤들의 카운셀러가 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힘든 1년을 우리가 극복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많이 드리는 말씀이요. 한자가 좀 어렵죠. 요즘 학생들이 한자 잘 모르잖아요. 이게 줄탁동시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탁이 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클래스 바꿔보자 그랬어요. 평상 노력은 우리가 견디는데 클래스 바꾸는 노력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거예요. 여기에 지금 병아리가 안에서 열심히 깨고 있죠. 근데 요것만 가지고 힘에 붙일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어미닭이 밖에서 같이 쪼아주면은 얘가 병아리가 되게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나만 깨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같이 깨야지, 그지? 그러면 선생님들의 여태까지의 클래스를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줄탁동시 따라해봐요. 줄탁동시. 교육학이라든가 다른 데서 한번 배운 적 있을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보통 그렇잖아. 이거부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솔직히 이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다시 돌려볼게. 여기까지만 보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일단 그래도 또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테니까 제가 연간 강의 계획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요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그래서 1년을 쭉 따라오신 게 가장 좋겠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그러니까 딱 요 숫자 80 저렇게 해야 돼. 근데요 요것도 안 하고 어떻게 붙습니까? 그 다음에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도요 요거 일주일에 많아야 6개 안 넘어가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이야. 그쵸? 네, 그 정도도 할 용의가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치? 그래서 제가 강의 그렇게 많은 거 아니고요. 근데 그게 많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 장치를 들어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 이름이 아까도 제가 이거자 머리가 커지는 임용 강의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유치하지만 들으면 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저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난 공부머리가 너무 작은가 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사람들 모닝이나 스파크 이런 차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걸 타면 평상시 상관없는데 속도를 내야 되는 거죠. 언덕길 올라가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 차가 제네시스 GV80이라고 생각해봐.
언덕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자, 차가요. 어떻게 돼? 성능이 좋은 차들 있죠. 그죠? 배기량 큰 거. 그러면은 살짝 밟아도 쭉 가잖아. 근데 모닝이나 스파크는 힘들거든, 그때. 그래서, 머리 용량이 커지면은요, 그러면 그 머리 용량을 다 안 쓰는 거야. 1분만 써도 수월하게 되는데, 이게 뇌 용량이 작으면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르치면 뭐해?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뇌의 용량을 같이 커지도록 네, 그 훈련을 해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시면 아마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머리가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그래요. 지금 1년 동안 제가 머리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머리가 커지는 공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구체적으로 인문지리. 자, 그래서 기본 이게 뭐야? 이 올인원이 올차가 빠졌네. 이건 양해해 주세요. 뭔가 했어 순간. 그래서 올인원 기본 이론 강좌. 왜 올인원이냐면 자, 기본 내용부터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지리, 자연지리, 지리교육 요 순서대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올인원이라고 붙인 이유는 당연히 이거 뭡니까? 매우 기초적인 거야. 진짜 숲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나무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보면 쉽지 않거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나무들도 이렇게 같이 가르쳐 드려요. 그러나 이 순서를 어겨서 제가 이걸 먼저 하고 이거를 나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걸 반드시 먼저 합니다. 요거는 나와주면 감사한 거죠. 올해 시험처럼. 네, 그리고요. 문제도요. 기출 강의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수업 내용과 관련된 왜 공부 이론 강의 딱 추가하고 기출문제 보면 괴리감이 벌써 생겨버려 있거든. 그래서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강의제에서 같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 이론 강의만 수강을 해도 기출문제 안 풀어도 사실 기출문제 다 푸는 거야, 선생님들. 거의 안 빼먹고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이제 응용 문제를 통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 뇌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걸 통해서 문해력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 우리 지리교육 과목들은 이게 뭡니까? 텍스트가 아닌 것을 제시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이거야. 동일시하는 거. 텍스트 아닌 것을 텍스트로 바꾸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바꿔쓰기라고 하는 거죠. 그 바꿔쓰기 능력이 향상되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 강의 다 됐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제가 그냥 보통 학원에서 홍보용으로 저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릴 거 없고요. 그래서 인구지리 핵심은 역시 인문지리에서 핵심은 도시지리와 경제지리, 문화지리 등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인구지리 한 문제 나왔고, 물론 올해는 인구지리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지리 파트도요, 보통 선생님들 지형학 먼저 하죠.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이게 더 사실 시급해요, 이거. 그래서 기후학 먼저. 기후학은 나중에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선생님들 5개념들 투성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드릴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용론을 너무 우습게 보거든요. 지구용론 공부 제일 안 해. 네, 이거 제가 지구용론 공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요, 이론 강의가, 인문지리가 끝나면 인문지리 기출문제 강의 따로 해드리고요. 자연지 끝나면 따로 해드릴 거야. 그리고 이제 여름 가면은 이제 심화이론 및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거 외에 별도로 하나 더 있어요. 문화지역지리 강의도 따로 해드릴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면 선생님들에게 저는 선생님들 그냥 지식만 늘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공부 체질을 제가 바꿔드리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1년 지나가면 어떻다고? 내가 내 머리가 좀 커진 것 같다. 그런 느낌 들을 수 있으니까.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아마, 우리 초생들을 위한 공부 준비해서 뭐가 필요한지는 선생님들 윤곽이 잡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거 이외에 아까 초생 이상을 위한 또, 선생님도 초생이라도 그거 봐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합격자 발표가 29일인가 있으니까 또 그 직후에 또 해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아까 교재도 어떻다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꾼다 그랬죠? 저는 이 강의 해놓고, 내가 뭔가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중간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지간한 거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부탁 말씀. 느슨하게 하려는 생각이 좀 있었으면 그걸 좀 타이트하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느슨해지거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할 거야. 제가 아까 공부 클래스를 얘기했으니까 겁먹은 선생님도 있을 거야. 아, 나 솔직히 내 냉정히 생각해봐서 나 공부머리 없는데 그쵸. 근데 제가 선생님들보다 좀 더 살았잖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20대 때 내가 머리가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교만 떤 적이 있었어. 근데 살아보니까 그거 안 중요해요. 진짜예요. 오히려 내가 교만한 마음 가지면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해. 항상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이 질을 이기는 겁니다. 그죠? 재능이 좀 부족해도요.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쪽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재능 있는 사람만 잘 살아? 아이들한테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거야? 아이들 머리 나쁜 애들도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 야 너 공머리 없으니까 포기하고 딴 일 찾아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념, 양이 질을 이긴다라는 신념을 가지시고 선생님들 1년간 임해주시면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발전했을 거라고, 그런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